자,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은 양자역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컴퓨터의 근본 원리가 되는 양자 터널링의 현상을 연구한 연구자들에게 공로가 인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등과학원의 박건 교수님을 모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양자역학, 거시 양자현상과 양자컴퓨터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연 드릴 내용은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의 내용이고요. 내용이 좀 어려운 만큼 최대한대로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을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양자역학이에요. 자, 양자역학은 미시세계를 다룹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원자 혹은 분자. 근데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는 크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양자역학 작은 세계가 큰 세계로 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시 양자현상과 양자 컴퓨터의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번 노벨 물리학상에 받으신 3명의 수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존 클라크, 미셸 데보레, 존 마티니스 이 세 분이고, 이 세 분의 관계는 존 클라크가 지도 교수고요. 그 다음에 미셸 데보레 교수님이 1984년이나 85년에 포닥이었어요. 박사후 연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존 마티니스 교수님이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뭉쳐가지고 84년과 85년에 했던 연구로 받게 됐는데, 자, 노벨상 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자회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자화와 거시 양자 터널링을 발견한 공로로 수여한다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양자는 뭐 양자 말 많이 하니까 양자화는 또 정확히 뭔지, 거시는 거시 큰 시스템이라는 걸 알겠는데 양자 터널링이 뭔지 오늘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양자역학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대로 재밌게 설명드릴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우화 얘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였냐면 영어 평론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평론가가 되고 싶었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게 될까? 근데 결국 물리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꿈을 못 버리고 영화 평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취미 혹은 그 관심사에 빗대어서 제가 양자역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죠. 우주고 아주 오래전 머나먼 은하계 이렇게 딱 나오면 뭔지 아시겠죠?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스타워즈죠. 그렇죠? 자, 아주 오래전 머나먼 은하계라고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때 에피소드 1입니다. 영의 이중실 실험과 양자 시계. 이거를 이해하시면 어디 가셔서 나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말씀하시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하나 뽑으려면 영의 이중실 실험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제가 개발한 우와 양자 시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모든 입자들은 양자 시계를 차고 다녔다. 그게 이제 영화 시작입니다. 자, 이 우주에는 참고로 제가 세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화가였어요. 제가 사실 진짜 전문적 화가가 될 만큼 재능은 없어서 하진 못했는데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그래도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요새 강의할 때마다 만화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린 스케치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가 전자예요. 전자가 시계를 차고 다니죠. 그 양자 시계입니다. 양자 시계인데 양자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는 보통 시계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초침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빙빙 도는데요. 빙빙 도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영화에서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도 왜 날아다녀요? 묻지 않잖아요. 여기도 전자가 차고 다닙니다. 근데 이 초침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초침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 장소에 전자가 오래 머뭅니다. 딴 데 가는데 좀 짧아져.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모든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 모든 입자는 자기가 차고 있는 양자 시계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다닙니다. 자, 이걸 받아들여 볼게요. 이걸 받아들이면 영의 이중실 실험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양자역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뻥튀기를 하면 오늘 설명드린 거시 양자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어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앞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 두 개죠. 왼쪽 문, 오른쪽 문,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왼쪽 문으로 가든지 오른쪽 문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자가 정신이 없지만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자가 깨달았어요. 잠깐만, 나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지. 파동은 파도입니다. 두 개의 문을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고 양쪽 문을 동시에. 여기서 핵심이 동시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날아오다가 분신으로 쪼개집니다. 펑. 왼쪽 문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오른쪽 문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두 개가 쪼개지고요. 자기가 차고 있던 양자 시계도 복제가 돼요. 복제가 돼서 그 다음은 분신들이 행복하게 날아갑니다. 쭉 날아가는데 이 끝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밖에 남았어요. 근데 분신이 두 개가 부딪히면 원래 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양자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그 양자 시계도 합쳐집니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양자 시계 각각이 차고 있는 양자 시계가 같은 방향이면 2배가 되고요. 길이가 반대 방향이면 상쇄가 되겠죠. 0이 됩니다. 근데 적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돼 있으면 대각선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자 시계 초침의 바늘이 다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위에 가는 경로와 밑에 가는 경로 보면 경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서 벽에 부딪힐 때 양자 시계의 길이 원래의 전자가 나왔을 때 그 시계의 길이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줄무늬가 나와요. 자, 이게 이상합니다. 왜냐? 이게 보통 입자였으면 왼쪽 문에 수직인 점 하나, 오른쪽 문에 수직인 점 하나 두 군데서만 전자가 발견돼야 되겠죠.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줄무늬 패턴이 나타납니다. 간섭 패턴이라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무한히 많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일단 전자가 왜 분실은 쪼개져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자가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요. 이게 실험으로 다 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자를 한 개 한 개 쏩니다. 한 개씩 한 개씩. 그럼 다른 전자가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분실을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이건 좀 빨리 가는데, 점이 하나씩 하나씩 시키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 실험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맞다면 전자 하나가 정말 쪼개져서 두 길을 동시에 가는 겁니다. 동시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실험도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원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자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원자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양자역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양자 시계를 차고 다녀야만 해요. 자, 그걸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원자는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원자 고대 그리스까지 가지 않고 현대적 의미에서 원자 설명드리면 처음에 J.J. 톰슨이라는 분이 전자를 발견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하신 건 뭐냐면 백열 전구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봤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원자 모형이 뭐냐면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에 음의 전하가 박혀 있다. 톰슨이 영국 분이셔서 영국에 디저트가 있어요. 푸딩에 건포도, 건자두,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방 저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러더포드는 또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원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어떤 실험이냐면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 놓고 알파 입자라는 걸 이렇게 쏴요. 대포처럼. 그럼 대부분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 비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딱딱할까요? 그거 이해하시려면 저를 한번 다른 기회에 초청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대부분 비어 있어요.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아니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 핵이 가운데 단단하게 있고 대부분 비어 있고 전자가 빙빙 도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여 있는 거 뭐라고 그러죠? 원자 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자가 마치 작은 태양같이 빙빙 돌고 있어요. 멋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위에 태양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살고. 근데 우리 몸 속에도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소우주처럼. 근데 다 좋은데 이게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제목을 붙인 건데, 왜냐하면 전자가 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빙빙빙. 이거 전하를 지니고 있거든요. 전하를 지니고 있는 게 빨리빨리 돌면 뭐가 나옵니다. 뭘까요? 전자기파가 나와요. 작은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잃으면서 원자 핵으로 떨어져요. 양자역학 모르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0.000000001초 안에 떨어져야 돼요. 자, 무슨 의미죠?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0.0000001초만 존재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물리학자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잠깐만, 이게 잠깐 20세기 초, 19세기 말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물질 자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양자역학 초기가 뭐냐면 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전자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최소 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소 궤도. 왠지 몰라요. 일단 한 최소 궤도가 존재해서 더 이상 전자는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보호란 분이 설명했는데 여기 이제 대충 그림 그려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이 사진이 이제 보호의 초상화인데 1913년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이번에 따르면 원자는 먼저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궤도가 있는데 하나씩 셀 수 있는 궤도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특히 최소 궤도 n이 정수 자연수인데 1, 그 최소 궤도가 존재하고 그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왜? 아직 모르죠. 보호는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잘 돼 라고 말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높은 궤도 낮은 궤도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오는 게 실험을 쟀더니 이 사람 예상하고 딱 맞아요.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정확하게 양자화되는 띄엄띄엄 떨어진 조건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조건이 뭐냐면 여기 이제 L이라고 썼는데 가운동량인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곱하기 속도 곱하기 질량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세게 빨리빨리 도냐는 거예요. 빨리빨리 도는 정도가 떨어져 있어. 띄엄띄엄. 그리고 최소가 존재해요. 자, 질문 왜?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의 이중실 실험과 양자 시계를 이해하시면 양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 참고로 여기서 H바라는 게 뭐냐면 플랑크 상수라는 건데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제가 다시 만화를 그렸어요.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돕니다. 전자가 도는데 파동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자기 꼬리를 봅니다. 그렇죠? 자기 꼬리를 보는데 양자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시계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다르면 안 되겠죠. 상쇄시키잖아요. 조금이라도 상쇄시키면 계속 돌면서 계속해서 상쇄시켜서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전자 한 바퀴 돌 때 내 양자 시계도 정확히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혹은 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게 양자화 조건이에요. 여담으로 이거는 양자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거 아시죠?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에 한 면만 보잖아요. 마치 달처럼 공전할 때하고 자기 차고 있는 요 초침의 자전하고 같은 거 혹은 두 배 혹은 세 배인 겁니다. 그럴 때만 파동함수가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중실 실험과 약간의 계산을 해보면 양자화 조건이 뭐냐면 둘레 길이 2파이r 배우죠. 그거하고 람다가 뭐냐면 시계 초점 한 바퀴 돌 때 도는 길이에요. 그게 정수배, 자연수배 돼야 된다 하고 드브로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게 있는데 파장하고 운동량은 이런 관계입니다.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한 수학이어서 그래서 정말 전자들이 양자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거 갖고 두 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주요 내용인 초전도체하고 거시 양자 터널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시면 정말 어려운 거 처음에 듣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원자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상한 물질이 발견돼요.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는데 전기 저항이 0입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전류가 무한히 잘 흘릴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전류가 뭐죠? 도체 안에 전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있잖아요. 불순물도 있고 부딪히면 저항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참고로 이분이 그걸 처음 발견하신 분인데 오너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911년에 초전도체를 발견하고 바로 2년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에서. 근데 기억하시죠? 아까 보호의 원자 모형이 1913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 양자역학도 모르는 판에 제대로.
이거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분의 특기가 뭐였냐면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었어요. 냉장 기술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극저온을 낮출 수 있는 특기가 있으셨어요. 뭐냐면 힐륨이란 기체 있잖아요. 그걸 액화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절대 용도로 뭐 1, 2도, 절대 용도라는 건 마이너스 273이거든요. 플러스 1, 2도까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온도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그래서 도체로 온도를 낮춰보자. 저항이 어떻게 될까? 저항이 어떤 값으로 계속 낮아지면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수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여기 밑에가 온도축이고요. 여기 이제 Y축이 저항이에요.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0으로 갑니다. 절대 온도로 4.2 정도에서 갑자기 0으로 갑니다. 이분 처음에 실험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아무리 해도 그런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자 시계를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하나 갖고 울고 먹을 거예요. 양자 시계 갖고. 자, 이거가 동시에 나오고 동시에 되게 특별한 현상이 나와요. 이 저항이 0으로 딱 떨어질 때 제가 그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즈나워 효과 혹은 자기보상 효과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밑에가 초전 도체고요. 검은색 물질이 위에 은빛 나는 게 자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액체 질소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어떤 온도가 낮아지면 붕 뜹니다. 저항이 0이 되는 거하고 붕 뜨는 거하고 같이 일어나요. 초전 도체. 왜 붕 뜰까? 그것도 오늘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저렇게 되고요. 그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오랫동안 못했어요. 근데 1957년에 존 바딘, 레온 쿠퍼, 존 슈리퍼 이 세 분이 그걸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6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양자역학도 몰랐고 우리가 고체에 대한 이해도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이 세 분하고 아까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지도교수, 연구원, 대학원 학생 또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이분들이 만든 이론이 심지어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B, 바딘, C, 쿠퍼, 슈리퍼, S, BCS 이론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노력을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고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들이 돌아다니고요. 거기에 원자 핵들이 박혀 있어요. 그게 뼈대를 만듭니다. 돌아다니는데 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상태에서는 막 부딪히면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는데 어떤 그 전자끼 상호작용이 있냐면 전자 주변에 핵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전하가 반대거든요. 핵들은 핵하고 전자는 음의 전하죠. 전자 쪽으로 약간 핵들이 아주 살짝이지만 이렇게 살짝 몰려옵니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전자는 가벼워서 빨리 도망가는 반면에 이 찌그러진 정도는 좀 느려요. 좀 느리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자가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해요. 약간 양의 전하처럼 느끼는 건데 다른 전자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지는 거예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 끌려는 힘, 짝짓기 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포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그것 때문에 전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깁니다. 보통 밀어내기만 하는데 서로 전하가 같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간 존재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제가 다시 그린 만화인데 전자가 짝을 짓습니다. 짝짓기를 해요. 그걸 쿠퍼 페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아까 시계차가 단다 했잖아요. 이 전자 시계가 두 개가 동기화돼요.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딱 고정이 됩니다. 위상이. 그리고 얘네는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하나를 만들어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그럽니다. 그래서 양자 시계가 다 똑같아져요. 통째로 그 고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자, 보통 도체는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전자예요. 막 가려고 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는 뭐냐면 모든 시계가 다 정렬이 됐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시계가 시키는 대로 모두 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항이 없어요. 왜냐? 시계가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왜 붕 뜨냐?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서 왜 붕 뜨냐면 자기장, 자력은 양자 시계를 뒤틀리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세요, 저를.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렬하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전도체에서 전류가 반대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 그래서 자기장을 상쇄시킵니다. 암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안으로 자기장이 들어와서 자기의 정렬된 걸 망치지 않도록, 못하도록 전류를 자체적으로 발생시켜요. 그래서 붕 뜨는 겁니다. 너무 저는 신기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도 0이 되고 붕붕 뜨는 현상도 역시 양자 시계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핵심은 모든 전자들이 동일하게 행동한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렇게 컸잖아요. 아까 거기 자석도 올려놨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양자역학적인 원자예요. 그게 통째로. 원자가 뭐였죠? 시계가 정렬돼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딱딱 맞도록. 근데 이거는 덩어리인데 그 안에 있는 전자의 시계가 딱 다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의미에서 큰 원자가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걸 맞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전자회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양자와 거시 양자 터널링을 발견한 공로라고 있잖아요. 그 양자학 알았고 초전도체 알았어요. 그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면 그 회로가 양자회로인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 그거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초전도체 A가 있고 초전도체 B가 있어요. 그 안에 절연체가 있어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절연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보통 조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흐르죠. 막혀 있으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아까 초침의 각도, 그걸 위상을 세타 A라고 하고 이거를 세타 B라고 할 때요. 각도가 초전체 안에서는 같은 방향인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방향일 수가 있어요. 그걸 위상 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냥 전압을 안 걸어도. 왜냐하면 초전체 A에 있는 병사의 발걸음하고 초전체 B에 있는 정사의 발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초전류라고 하고 수학 공식 쓰면 사인 위상 차이 델타 저렇게 되고, 이건 제가 오늘 유도해 드릴 수 없는데 위상 차이의 위에 점이 붙은 건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그 변화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상차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전압이 안 걸리면서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배터리 연결할 필요 없어. 배터리 없이도 전류가 막 흘러. 사실 엄밀히 따르면 전류 먼저 흘리고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 전압이 떨어지는 거 보는데 그게 0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노벨상 위원회 거기서 나온 건데, 또 소년이 공을 던져요. 보통은 통과 못 해야 되겠죠? 근데 초전도체에서는 벽을 통과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던지려면 소년이 힘을 들여야 되겠지만 벽을 통과하는 순간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전압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양자 터널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양자 터널링이에요. 사실 양자 터널링이 2번 나와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데 노벨상 이걸 읽어보시면 양자 터널링이 막
이상하게 막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두 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절연체 사이를 통과하는 때 그때 나와요. 자, 그거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조세슨 접합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이걸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신 분이 조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옛날에 노벨상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이번에 노벨상 2025년에 받은 사람 분들이 받은 업적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업적은 두 번째 양자 터널링이에요. 양자 터널링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그게 이제 사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자, 이거 받아들여 볼게요. 그리고 전류를 안 흘려놓으면 바깥에서 전류 안 흘리고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칠게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초전체 두 개 붙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자 유동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런 짓도 안 하는데 전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양자 유동 때문에 이상하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인 이제 슬라이드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초전류 공식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축전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전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전자가 있으면 여기 전자를 밀어내요. 그래서 서로 전자하고 전공이라고 두 개가 마주 보면서 모이거든요.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하여튼 그 디테일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런 효과 때문에 저 공식에서 요 부분을 요 사인 델타 부분을 왼쪽으로 옮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왼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물리현상을 보면 갑자기 뭐가 탁 심상이 떠오르는 뭐냐면 이게 F = ma예요. 뉴턴의 역학. 이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게 F고 이게 ma예요. A가 뭐죠? 위치가 가속도죠. 가속도가 뭐죠?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게 속도고 그거가 변하는 게 가속도죠.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인데 위상차 점 두 개가 두 번 미분한다는 소리예요. 저기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힘이 있으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볼게요. 그럼 일단 이 부분을 무시하시고 앞에 코사인 델타만 보면 이렇게 코사인의 그 우물에 갇힌 거예요. 어떤 입자가, 가상의 입자가. 그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양자역학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전류를 좀 흘리면 그게 기울어져요. 왜냐면 한쪽 방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노벨상 위원회 설명 자료를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그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위에 A를 볼게요. 빨래판, 예전에 빨래판 많이 이제 지금은 안 쓰지만 거기에서 입자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작으면 저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서 아까 전류 말씀드린 전류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류가 왔다 갔다. 근데 전류를 좀 세게 흘리려고 이거를 전류를 걸면 왔다 갔다 거리다가 더 많이 흐르거든요. 어느 순간 와르르 쏟아질 거예요. 와르르 쏟아지는 순간 정압이 딱 걸려요. 더 이상 초전류가 아니에요. 왜냐? 조세슨 정션을 전류를 너무 많이 흘리고 싶으면 아까 병사에 딱딱 걸어갔잖아요. 너무 많이 밀면 더 많이 보내려면 다 발이 엉클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초전체가 뭉개져요. 자, 그게 이제 뭉개지는 건데, 자, 이게 핵심이죠. 요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 했던 게 뭐냐면 기울이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갈까 말까 하는 중간 단계, 그렇죠? 그 중간 단계에서 아직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안 돼요, 아직. 우르르 쏟아지기 직전이니까. 근데 이 초전도체가 양자역학대로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전도체가 또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이 장벽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맘때쯤까지 기울여야지 나와야 되는데 그 전부터 나와요. 양자 터널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이 양자 터널링이에요. 두 번째 양자 터널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거리면 제가 다시 한번 원자 설명을 기억하시죠? 한 바퀴 돌아올 때 시계가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왔다 갈 때도 시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왔다가 다시 올 때 그거하고 자기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양자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는 주기가 딱딱 끼엄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하고 딱딱 띄엄띄엄 떨어지게 돼요. 그게 에너지 양자화입니다. 좀 어렵죠. 이 두 번째 양자 그 터널링이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에너지 주니까 3개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띄엄띄엄 떨어진 게. 근데 이걸 잘 조절하면 3개가 되게 할 수도 있고 4개가 되게 할 수도 있고 2개가 되게 해서 1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2개가 딱 만들어지게 할게요. 그러면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자,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조세슨 접합 회로는 하나의 거대한 원자다. 왜냐? 전자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짝짓기, 콧바싹 만들고 시계가 만졌죠. 그러면서 통째로 하나의 그 군대처럼 딱딱딱 움직여서 저항이 0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어도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접합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를 건너뛰면서 하나의 원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시스템에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리게 만들려면 갑자기 붕괴됩니다. 그리고 전압이 생겨요. 근데 내가 붕괴시킬 거라고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붕괴가 돼요. 양자 터널링 때문에. 그릇에 물을 담겨 이렇게 기울는데 이 정도까지 괜찮아야 되는데 벌써 막 물이 흐르기 시작해. 그릇의 벽을 통과해가지고. 그게 두 번째 양자 터널링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는 데서 만든 조선 접합 배열 칩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다 쪼개져 있어요. 이거 갖고 회로를 만들고요. 이게 양자 컴퓨터의 기본 핵심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했는데 최대한 빨리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내고 1분 안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양자 컴퓨터가 뭐죠? 양자 컴퓨터 처음 제안하신 분은 유명한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연은 욕도 하시고 고전력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으면 양자 극적으로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전 컴퓨터를 생각해 보죠.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죠? 기본적으로 0101이 있잖아요. 정보는 이진수로 되잖아요. 그거를 다른 101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그냥 0을 1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걸 1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비트 연산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이진수를 더할 때 예를 들면 0과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2비트 연산이에요.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해요. 그냥 0과 1을 어떻게 연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0과 1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거예요. 0 또는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했죠? 왼쪽 문을 가는 전자의 분신, 오른쪽 문을 가는 전자의 분신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0과 1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굉장히 그 큐비트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에 굉장히 농축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 큐비트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약간 디테일인데 북극을 0이라고 하고 남극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적정한 중첩을 만들어서 이 중첩 0과 1의 중첩이죠. 아까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왼쪽 문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 오른쪽으로 가는 전자의 분신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까 조세슨 정신에서 기울어진 빨래판 생각나시죠? 그 안에 두 개의 레벨을 딱 같이 만든 다음에 이 두 개 하나를 0이라고 하나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 안에 지금 다 이게 냉각장치고 기본적으로 요 안에 아까 그 조세슨 접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노벨상 받은 이유가 이 자체의 내용이 재밌기도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키텍처 구조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를 제안했다는 업적을 받은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양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작은 미시 세계에 존재하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걸 부순 업적에 주어진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어요. 초전도체를 이용한 거시 양자 회로, 조세슨 접합을 이용한 양자 회로는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후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 지금 온갖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 가운데 계신 분. 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초전도체가 형성이 되려면은 온도랑 압력 등의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초전도체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라면은 상용화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온 초전도체가 먼저 개발되어야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뭐 당연히 상온에서 만들어지면 되게 좋겠죠. 사실 그게 꿈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AK-99라고 상온 초전도체.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되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한데 사실은 고온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고온은 상온은 아니고요. 영하 뭐 대충 80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게 되게 낮잖아요. 엄청 낮잖아요. 그게 실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실제 있는 고온 초전도체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만들면 되고 그게 사실 영하 100도, 80도가 낮은 것 같지만 그렇게 너무 극도로 낮은 거예요. 왜냐면 액체 질소를 쓸 수 있는데 액체 질소가 굉장히 싸요, 사실은. 생수값하고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돈이 안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말을 가끔 드리는데 그 온도 사실 굉장히 쉬운 온도다. 왜냐? 남극 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제 화성 간다잖아요. 달 가고 달에는 널린 게 그 온도입니다. 그래서 달에다가 퀀텀 컴퓨터 그 기지를 만들면 돼요. 사실은 우주는 굉장히 온도 낮아요. 그래서 저 정도 온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 상에서 하기가 힘들 것뿐이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목적 중에 하나, 높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초전도체 전공인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여쭙고 싶은 게 조셉슨 접합에서 마지막에 초전도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부도체를 넣는 거는 유전체 같은 느낌인 건가요? 예, 전원체가 부도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성질이 좀 바뀌긴 하지만 핵심은 안 바뀝니다. 전자가 안 통해야 돼, 그러니까 통과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냥 양자역학에 따르면 파동함수가 스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들어갈 때 좀 성질은 바뀌긴 하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부도체를 넣는 게 그 축전기에서 유전체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양쪽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축전기 유전체 조절할 C 있잖아요. C. 네. 그걸 조절에 따라서 아까 그거 기울일 때 네.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얼마나 깊게 하느냐 그런 걸 조절할 때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이쪽에 한 분, 다른 남자분.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좁세슨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에서 그 터널링이 두 번째로 일어나는 구간이 첫 번째 일어날 때가 그 슈퍼커런트가 흐른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두 번째 터널링에서는 슈퍼커런트가 아닌 일반 맞아요. 커런트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울여 가지고 흐르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상 그 델타에 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전압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통 전류예요. 그럼 전류를 임의로 흐르지 않게 하더라도 자동 그 터널링 현상으로 일반 전류를 측정할 수가 그걸 구별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전압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그러니까 인계 전류가 있어요. 조선 접합에. 그래서 인계 전류 이하로는 초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흘러요. 그러다가 그 인계 전류가 너무 많이 흘리려고 그러면 깨집니다. 그 보통 전류가 흘러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죄송하지만 다른 분께 먼저 네. 질문 기회 드리고 혹시 다른 분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앞에. 네, 그 초전도체가 그 전압이 0에 실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압이 0인 건가요? 아예. 그 조선 접합에서 네, 그 전압이 그 0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 아예 0이 되는 건지. 아예 0이에요. 아예 0이에요. 아예 0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이스너 효과에서 그 초전도체에서 외부 장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네. 어떤 전류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만족시키는 건가요? 전압이 안 걸려서 전류만 갖고는 에너지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자체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런트는 있는데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고 붕 뜨잖아요. 네네. 붕 뜨면서 원래 낮았잖아요. 낮에서 높아지죠,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그게 컨버트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반대의 상황 아닌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게 전압이 없어요. 전압이 없어서 아무런 에너지가 안 들고요. 그래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일단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자세하게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허를 찔렸어요, 제가. 예. 예, 마지막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 받고. 네. 좋은 강연 재밌었습니다. 양자 시계 이해 쏙쏙 잘 되고요. 조셉슨 정션 아까 그 PPT에서 그 에너지 준위가 이제 2개가 되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그 0과 1을 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로 제가 컴퓨터를 이해했었는데 네. 그러면 양자 포텐셜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로 컴퓨터를 만들려면 포텐셜이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2개여야 양자 그 0과 1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고요. 전류가 있냐 없냐로 할 수도 있고, 전류가 조금 요동하느냐 많이 요동하냐 그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는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전압이 0V냐 5V냐 갖고 하는데 그것만이 0과 1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셉슨 접합에서 쓰는 거는 그 전류가 흐르는 진폭이 작은 거 모두 0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진폭이 큰 거, 그게 1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진폭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에너지 준위를 2개뿐만 아니라 뭐 5개, 10개로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좀 넥스트 트랜지스터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q 비트라는 거는 비트잖아요, 2개. 그러니까 q 디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2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개가 아니라 2개로 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고전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고전 컴퓨터 0과 1이 아니라 0, 1, 2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고전 컴퓨터로 0, 1로만 이진수로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시간 관계상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과학독 시간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곽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기해요. 참고로 제가 생각이 났는데 밖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유지시키는 에너지의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